안녕하세요. CBS 세상을 보는 창입니다. 세상을 보는 창에서는요, 기독교 사학 관계자들을 모시고 대한민국 교육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립학교 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학교 교육에 있어서 선생님의 역할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런데 이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교사도 임용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의 함승수 사무총장과 함께 사학법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기독교 학교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승수 사무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가 이 사학법 얘기를 하기 전에 기독교 학교란 과연 어떤 학교냐 그 정의를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미션 스쿨은 최근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셔서 학교들을 많이 세우시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 학교는 1차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성경은 어떤 건지. 그래서 기독교를 가르치는 일종의 초기 모형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학교들은 사실 미션 스쿨을 넘어선 개념이죠. 뭐 성경만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 네. 뭐 국어, 영어, 수학, 윤리, 또 공동체, 음악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기독교적으로 가르치는 학교가 크리스찬 스쿨.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대다수의 학교들은 크리스찬 스쿨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역사는 사실 기독교 학교 역사입니다. 1895년도에 아펜젤러 선교사랑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땅에 왔고 예. 그나서 바로 세웠던 게 배제 학당과 당시는 언더우드 학당이라 해서 고아 학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당들이 학교를 시작했는데요. 특히 제가 이제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던 것은 언더우드나 그 아펜젤러 선교사는 양반의 자제를 먼저 교육시킨 것이 아니라 고아나 네. 또 천민이나 교육으로부터 배제됐던 사람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켰거든요.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고아학당이었던 경신학원, 지금 경신학원의 전신이었던 언더우드 학당은 아이들을 목욕시키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아이들이 불황아 아이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씻기고 옷을 입혀서 교육을 시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씻기다 보니까 남자아이인 줄 알았는데 여자아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어머. 그래서 바로 그 당시에 스크랜튼 선교사나 여러 여자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화학당, 정신학당을 만들어서 그런 여자아이들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이런 문호를 개방했거든요. 그래서 네. 한국 기독교 학교가 이 나라 교육과 이 나라 발전에 역사적으로 기여한 바가 굉장히 많죠. 그렇게 자라난 학생들이 우리나라 3.1운동을 주도했고 네. 또 나라 발전의 화수분이 됐는데요. 제가 3.1운동 연구를 하다 보니까 3.1운동이 일어났던 지역과 기독교 학교와 일치하는 것을 봤어요. 네. 여러 가지를 봤는데 그리고 기독교 학교 학생들이 3.1운동에 앞장서서 나갔던 것도 봤습니다. 뭐 유관순이라든지 네, 네. 김마리아 선생님이라든지 예. 평양에 있었던 숭실 중학교 당시 학생들은 3.1운동이 딱 발발했을 때 맨 앞에 서서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학생들이 먼저 나갑니다. 그 어린 학생들이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일본 순사들이 이 학생들에게 물어봐요. 너희 도대체 왜 이러냐? 근데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다는 겁니다. 어머나. 민족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가 이 나라 교육을 새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 교육의 요람으로서도 역할을 많이 했죠. 그렇게 세워진 기독교 학교가 오늘날에도 전국의 모든 학교의 30%, 사립학교의 3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기독교 학교들이 좀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개정 운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나요? 그 사실 어떤 부분이라고 할 것이 없고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문제인가요? 예를 들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 건학 이념에 따라 설립된 그쵸. 학교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마다 다 건학 이념이 있습니다. 경천 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서 네. 진리와 자유. 뭐 이화학당 같은 경우는 진선미. 진리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적 권학 이념을 구현해야 하고요. 그쵸. 이 권학 이념을 구현하려면 5가지 자율성의 요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아주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교육과정 편성권, 네. 학생 선발권, 그리고 교원 임용권, 네. 등록금 책정권, 법인 구성권입니다. 네. 얼핏 들으면 좀 복잡한데요.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 기독교 학교는 교육과정 편성권을 갖고 기독교 교육을 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는 뭐 채플도 드리고 네. 성경 수업도 하고 네. 또 다양한 절기 교육을 통해서 기독교 교육을 하는 학교가 교육과정 편성권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네. 우리는 기독교 교육을 한다. 이것에 찬동하는 학생들이 와야 합니다. 그쵸. 그리고 기독교 학교의 권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기독교사를 뽑을 수 있어야 되고요. 네. 재정도 우리는 인성교육에 더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교육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학교마다 재정에 관련된 권한을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학교를 지키고 보호하는 법인의 구성에 있어서 좀 자율권을 가져야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5가지 네네. 자율성이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 모두가 다요?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74년도에 고교 평준화가 예. 실시가 되었는데요. 교육과정 편성권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대광학원의 대법원 판례, 그리고 학생 인권조례, 네. 차별금지법 때문에 이미 기독교 학교에서 초, 중, 고에서 성경 수업이 없어진 지 오래됐고요. 채플을 못 드린 지 오래됐습니다. 아, 체프는 언제부터 못 들인 거예요? 채플은 2004년도 이후 사실상 위법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학교들이 몰래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도 이제 채플을 드리고 있지만 그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채플은 이제 위법한 요소가 아니, 되었습니다. 원하는 학생은 있을 거 아니에요? 원하는 학생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를 못 드리게 하는 게 평준화 정책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기독교 학교 많은 성도님들이요. 기독교 학교에서 채플 드리고 맞아요. 성경 수업하고 있지 않아요? 예. 묻지만 성경 수업이 사라진 지 한 20년이 됐고요. 네. 그리고 채플도 없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대학 채플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모두에게 드리게 하지 마라. 심지어 종교교과서도 없습니다. 근데 대학 채플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네. 다 선택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 네. 학교가 채플 드린지 다 알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법의 정책의 방향이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좀 제한하는 이런 방향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편성권은 사라진 지 오래됐고요. 학생 선발권도 평준화 정책이라는 게 우리가 뺑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동네 인근에 있는 교육감이 강제 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학교에 불교 학생들이 오고요. 네. 불교 학교에 기독교 학생들이 갑니다.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권학 이념 구현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선발권도 제한되어 있고요. 교사 선발권도 이번 이제 국회에서 제한을 했고 등록금 책정권도 1974년 평준화 정책 때 다 제한해 놨습니다. 네. 그 법인 구성권도 그 17대 국회가 2004년도였는데요. 그때 법으로 사립학교법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요. 이 법인은 학교의 정체성이나 발전을 이끌어가는 상위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법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교가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1906년도에 평북 선천에서 만들어졌던 좋은 기독교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세우셨던 오산학교, 네. 지금 용산에 있죠. 평북 선천에 보성학교, 신성학교, 휘트모어 선교사가 세웠거든요. 이 보성과 신성학교가 휘트모어 선교사가 세우고 우리 역사 교과서에 배웠던 신민의 사건, 네. 배고인 사건, 그래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기독교 네. 학교로서 아주 중요한 학교입니다. 그쵸. 근데 이제 이남했고 지금 안양과 이태원에 각각 개교했는데요. 이 신성학교에 법인 이사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한 명 바뀌고 2008년도에 원불교 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나. 기독교 학교로 시작됐던 신성학교가 예. 법인이 바뀌면요. 재단이 바뀌고 그럼 정관이 바뀌면서 학교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 신성학교는 지금 이제 원불교 재단이 됐고요. 안양대학교도 지금 대순진리회가 법인을 다 장악을 세상에. 했죠. 그래서 이 법인 구성권까지도 제한되어 있어서 사실상 기독교 학교가 자율성을 구현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요소가 다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최근에 있었던 이슈가 교사 교사 임용이죠. 임용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거 지금 법적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마지막 남았던 게 교사 임용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는 좋은 기독교사를 뽑아서 권하기념을 구현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교사 뽑는 것까지는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마음껏이라고 마음껏 했죠. 그러니까 학교가 정부의 규정 안에서 기독교사를 뽑았죠. 실력과 신앙을.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인성이 어떠신지, 또 어떤 공동체에 대한 인식은 어떠신지, 윤리관은 어떤 건지 다면적으로 봐서 우리 학교 권하기념에 맞는 좋은 기독교사들을 뽑았습니다. 예. 그렇게 뽑았는데 2021년도 8월에 마지막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면서 이 교사 임용의 1차 권한을 시도교육감에 다 강제 위탁했습니다. 원래 학교에서 뽑았는데 예. 이제는 시도교육감들이 뽑아놓은 교사 중에서 학교가 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저희들이 그 법이 통과가 되면 기독교 학교에 이제 반종교인, 또 비종교인, 신앙 없는 사람이 뿐만 아니라 이단이 오는 길을 막을 길이 없다. 근데 처음부터 기독교인들만 대상으로 뽑으면 안 되나요? 원래는 그렇게 뽑았는데 이제 시도 교육감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학교에 뽑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걸 강제 위탁시켰고요.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시도 교육감이 보내주시는 교사들의 72.5%가 비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에 대부분이네요. 네,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교사를 임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시대의 비극이다. 그래서 이 법을 어떻게 할까 해서 저희들이 헌법소원, 이 기독교 학교에 기독교사를 못 뽑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위헌적 요소가 있다 해서 헌법소원도 진행을 했고 현재 시행령 개정도 추진을 하고 있고 차제의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자 해서 사립학교법을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 헌법소원은 결과가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나요? 네. 네. 2년이 지났는데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제가 지난 3월에 빨리 이 판결을 내려달라고 저희들이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근데 시도교육청에서 이렇게 교사들을 뽑게 된 계기가 그 재단 안에서 암묵적으로 뽑고 싶은 교사들 막 뽑는 거 아니야? 뭐 투명하게 뽑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뽑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는데요. 이미 모든 사립학교가요, 그 교육청의 지도하에서 교사를 뽑습니다. 아마 19단계를 거칠 겁니다. 다 그렇게나 블라인드 복잡하게요. 테스트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도요, 모든 사립학교도 이제 예전처럼 내가 누구를 뽑겠다 해서 뽑는 게 아니고요, 공채를 통해서 뽑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리나 비위의 비율이 낮고요. 실제로 그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이 인사 문제는 공립학교가 더 많습니다. 그 감사원, 우리나라 감사원이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사립학교에서 인사 비리로 지적된 게 0.6%입니다. 전체 학교의 0.6%. 사립학교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요. 0.6%입니다. 0.6%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자체 보고서는 2019년도 기준으로 11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0.6%와 전체 사립학교의 11건 때문에 모든 학교의 교원 임용권을 다 제한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좀 과하다, 과잉 대응이다라는 측면에서 헌법소원을 진행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학교들은 0.6%의 비리라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독교 학교가 사회적 지탄이 된 것에 대해서 더 큰 책임감을 갖자. 그래서 저희 이제 사학법 미션 네트워크는 사학자정위원회를 제일 먼저 구성을 했고요. 그 윤리 강령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법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우리는 윤리적으로 이 학교가 비리가 없고 비위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공교육의 깨끗한 공교육을 기독교 학교로부터 시작하자라고 저희가 선언했고 그 운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래서요, 교수님. 그 교원 임용과 관련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정부가 또 국회가 사립학교법을 개정했던 이유가 학교의 투명성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학교마다 뽑는 것이 아니라 공동 위탁을 하겠다. 기독교 학교들은 공신력 있는 단체들과 함께 공개 전용을 하고 모든 기독교 학교들을 함께 뽑는 공동 위탁 제도를
통해서 그럼 우리도 투명성을 높이겠다. 그러니까 시도 교육감들이 하고 있는 이 역할을 한국 교회가 함께 하고 아주 투명하게 이 매뉴얼들을 만들어서 누가 봐도 공정하고 그 동시에 학교의 자주성, 권학 이념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공동 위탁 제도를 만들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사학 미션은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들도 만들어서 선생님들을 공동 위탁 제도를 통해서 잘 뽑는다면 이분들이 기독교사로서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될지 또 기독교사는 누구이고 뭐가 다른 건지 계속 그 역량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기독교사의 역량들을 증진시키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동으로 교사들을 선발을 하겠다라고 정부의 제안을 지금 딱 하신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으로 넣어놨고요. 정부, 국회 모두 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가 딱 나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까지 대통령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법적인 절차가 좀 있는데요. 빠르면 내년 1학기 때부터는 저희들이 공동 위탁 제도를 통해서 학교의 자주성도 보장하고 또 이 임용의 투명성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이 법안을 실제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이런 대안들을 다 연구를 해서 제안을 하셨을 텐데요.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센터를 하나 만드셨잖아요. 이름하여 교육 미션 센터.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에서 만들었어요. 자, 이 센터에서는 어떤 연구들을 하게 될까요? 그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2021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저는 이 사학 미션이 만들어진 전과 만들어진 후가 이 기독교 학교 운동의 큰 분수령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학 미션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국회가 법을 만들어서 공세하면 한국교회가 데모를 하는 그리고 반대를 하는 투쟁을 하는 이런 구조였거든요.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2004년도 때 한국교회가 역사에 유례없는 삭발투쟁을 했죠. 맞아요. 그래서 국회가 만들면 한국교회가 반대를 하는 이런 구조가 과연 건강한지 이제 사학 미션이 만들어지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자. 반대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육의 토대로 법안을 만들자라고 해서 사학 미션이 그 운동들을 펼치고 있었고요. 그 운동을 위해서 이제는 그럼 좀 더 전문적이고 또 체계적인 연구를 하자 해서 만들어진 게 교육 미션 센터입니다. 한국 교회나 사학 미션이 하고 있는 연구의 방향에 대해서 뭐 정부, 국회 또 여러 단체들이 굉장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니 좋은 연구를 토대로 한국 교육이 나가야 할 길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교육 미션 센터입니다. 이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1호 연구 주제가 있다면 뭘까요? 그 교육 바우처 제도 연구를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의 선택권도 보장하고 학교의 자율성도 보장할 수 있으며 교육의 주권까지 보장할 수 있는 교육 바우처 제도. 다시 말해서 학교에게 국가가 직접적으로 재정 지원했던 것을 이제 그만하고 학부모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윤리관 또 교육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학교를 선택하고 그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교육 바우처 제도 연구를 저희들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지금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다가 인당 학생 수만큼 재정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부모들한테 직접 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자. 왜냐하면 이제 각기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랐으면 하는 각자의 가치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 학교로 보내고 싶다. 우리 아이는 저 학교로 보내겠다라고 한다면 학교 간에도 자연스러운 경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교육을 하고 더 좋은 어떤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학교에게도 자극이 되고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교육의 주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이게 모두를 만족시키는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교육 바우처 제도가 지금 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다라고 생각하고 이 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제도고 획기적인 제도인 것 같은데요. 지금 그 교육당국의 스탠스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주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가요? 교육 바우처 제도는 사실 2006년도부터 계속 아젠다가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바우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 유치원은 바우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우처를 어떻게 확장할지 또 이것이 어떤 순기능과 어떤 역기능이 있는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 연구가 진행이 된다면 저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에 걸맞는 교육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빨리 좀 제도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기독교 학교 정상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 중이신데요. 어떻게 하면 기독교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을지 한번 대안을 제시해 주시죠.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가 마주하고 있는 위기는 두 가지입니다. 외적인 위기가 있고 내적인 위기가 있어요. 외적인 위기는 법과 정책의 도전입니다. 네. 사립학교법, 학생인권조례, 또 차별금지법 이런 법은 법의 문제로 풀어야 합니다. 좋은 법안을 만들고 연구를 통해서 적극적인 제안을 제시하면 되는데요. 예. 사실 기독교 학교가 무너지는 것은 내적 위기가 더 강하다.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가 도대체 일반 학교랑 뭐가 다르냐? 맞아요.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기독교 학교는 보다 기독교 학교다워야겠다. 그리고 그러려면 비리랑 비위 같은 것도 없고 예. 아이들을 더 사랑으로 가르치는 질적으로 우수한 학교. 기독교 학교는 정말 다른 학교구나. 네네. 내적인 어떤 갱신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독교 학교 자정위원회도 만들었고요. 예. 자정위원회가 윤리강령들을 1년 동안 여러 연구를 통해서 윤리강령을 세웠고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는 이 윤리강령을 준수하는 학교만 회원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사회 앞에서 우리가 기독교 학교로서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우리 학교는 이렇게 다릅니다. 네. 아이들을 이렇게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인재로 잘 교육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줄 수 있도록 내적인 갱신을 함께 추구한다. 이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네, 그 윤리강령 내용이 어떻게 돼요?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하지 않는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 학교일 수 없다라는 선언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예컨대 100% 외부 감사를 받겠다. 그리고 법과 제도가 얘기하는 수준보다 더 높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교원을 임명하고 학교를 운영하겠다. 그래서 비리랑 비위가 있는 학교는 예컨대 사학 미션에서는 바로 회원에서 탈퇴시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는 다르구나. 기독교 학교는 소망이 될 수 있구나. 맞아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윤리강령과 행동 규칙들을 만들어놨고 지난 2024년 3월 13일 날 저희 모든 회원들과 함께 사회 앞에서 우리가 이 윤리강령을 그리스도와 사회 앞에서 준수하겠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희망적이네요. 네, 이게 좀 세상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좀 사학들이 많은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네. 그럼 앞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역할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그 한국 교회가 교회 교육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만은 학교 교육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의 가르침과 교회의 가르침이 충돌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또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과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충돌하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 교회가 그저 염려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육이 어떤 교육이고 또 그 공교육이 어떻게 바뀌면 좋을런지 한국 교회가 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속화된 교육의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신앙과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이런 그쵸.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교육을 살리는 것이 곧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네.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께서 네. 기독교 학교 또 네. 공교육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사 저는 그렇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교회가 교회 내부의 문제에는 정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전체를 놓고 이게 다 좋아지는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좀 덜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네. 예, 교회도 또 기도 학부모들도 더 많이 마음을 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함승수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독교 사학들이 건학 이념을 구현하기 어렵도록 법이 개정돼 왔다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도 명시된 권리일 텐데요. 기독교 사학은 기독교 교육을 실시할 권리를 요구하면서요. 또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기 위한 자정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CBS 세상을 보는 창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